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한우를 키우면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바로 갑자기 소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료를 안 먹은 소들은 또 빨리 사료 섭취량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깨작거리면서 먹는 시간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오늘은 왜 한번 사료를 안 먹기 시작한 소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또한 그런 소들이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가 밥을 안 먹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쉽게는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호흡기나 소화기 질병은 일반적으로 염증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은 기본적으로 소의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료가 갑자기 변한달지 여름철에 더워지면 이것이 전부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소의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료 섭취 감소 원인을 이야기해 보자면 과산증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과산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는 4개의 위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사이가 사람의 이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럼 과산증이 발생하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과산증이 발생하는 위치는 바로 반추위입니다. 반추위에서는 사료의 소화 과정에서 산성의 물질이 다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던 휘발성 지방산에도 산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듯이 이것도 바로 산성 물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는 반추위에 산성 물질이 있고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성인 소의 타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타액의 분비를 위해서는 조사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반추위 내에 산성을 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소의 타액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바로 휘발성 지방산 자체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휘발성 지방산이 산성이라서 과산증의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반대로 과산증을 막는다는 데 기여한다니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반추위를 이해할 때 단순히 사료를 소화시키는 장소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추위는 소화, 흡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입니다. 즉 산성 물질들이 문제가 되기 전에 반추위 벽을 통과해서 많은 부분 제거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반추위 내의 산성 물질들이 어떻게 제거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추위에서 생성되는 산은 약 53%는 반추위 벽을 통과해서 흡수되고 28%는 소의 타액에 의해서 중화되고 16%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추위를 통과해서 사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되지 못하고 남은 3%의 산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반추위 내에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고작 3%가 과산증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반추위벽을 통한 흡수, 타액의 분비, 그리고 반추위에서 산성의 물질이 사이로 이동하는 것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반추위가 산성의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의 과산증의 위험을 정의할 때 얼마나 낮은 pH, 즉 산성으로 떨어지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지속되는가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과산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은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휘발성 지방산은 과산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막아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내용이 될 텐데요. 그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과산증이라는 것은 반추위 내의 산성의 물질이 쌓여가는 과정인데 휘발성 지방산은 대부분 반추위벽을 통과해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휘발성 지방산이 반추위벽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알칼리성 물질인 중탄산염을 반추위 내로 들여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일종의 막교환인 셈입니다. 그럼 휘발성 지방산이 반추위에 중탄산염을 들여보내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다음은 조사료 위주로 키우는 소와 농우사료 위주로 키우는 소의 반추위 내에 중탄산염을 생성하는 비율입니다. 하늘색은 소의 타액에 의해 중탄산염이 유입되는 비율이고
회색은 휘발성 지방산을 통해 중탄산염이 유입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둘 다 휘발성 지방산이 기여하는 바가 조사료를 통해 타액 속 중탄산염으로 중화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사양 방식인 농우사료 위주의 경우에는 휘발성 지방산을 통한 반추 이내의 산도 조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즉, 휘발성 지방산은 과산증을 유발하기보다는 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과산증을 유발하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젖산입니다. 젖산은 사료를 먹고 일시적으로 반추의 pH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산성 물질이고 쉽게 제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젖산이 만들어내는 과산증이 일종의 악순환인 이유는 한번 반추의 pH가 낮아지는 특정 시점부터 젖산이 서서히 생성되고 이러면서 pH는 더 낮아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젖산은 더 빠르게 생산량이 늘어서 과산증의 상태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빚이 있는 사람이 이를 메꾸기 위해서 대출이자가 높은 대출을 받으면 점점 더 빚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것도 유사한 현상입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반추의 pH가 젖산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떨어졌을 때 생성되는 초산과 프로피온산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할 점은 반추의 미생물은 pH에 따라서 활동성이 달라지는데 주로 약한 산성 상태인 pH 7에서 6 사이에는 주로 조사료를 소화시키는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초산은 주로 조사료의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pH 6에서 강산성인 5로 가는 구간에 농우사료를 소화시키는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때 프로피온산이 많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pH가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조사료와 농우사료의 소화율이 모두 떨어지면서 휘발성 지방산의 생성은 급격히 사라지고 젖산의 생성만 높아집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비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피온산은 pH 6 이하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너무 과산증을 의식해서 극단적으로 적은 양의 사료를 여러 번 나눠서 먹이는 방식이나 중조를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산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내 지방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젖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젖산으로 pH가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과산증 상태가 계속되면 점점 젖산이 반추위벽을 망가뜨리고 반추위벽을 통해서 균이 혈류를 타고 다니다 보면 혈액의 유입이 많이 되는 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도축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간농양입니다. 그래서 간농양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과산증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장황해졌는데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휘발성 지방산이 과산증의 주범도 아니고 오히려 과산증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한번 사료 섭취량이 떨어진 소가 다시 식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면 당장 소화관의 면적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번이라도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왠지 위가 줄어들었다는 기분이 느껴질 만큼 적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며 소에서는 이것이 더 드라마틱하게 일어납니다. 사료 섭취량을 약 4분의 1로 줄이면 놀랍게도 5일 후에는 전체 소화관의 면적의 60%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소화관의 면적이라면 소화관의 육모의 표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모의 길이와 넓이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표면적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얼마가 걸릴까요? 줄어드는데 5일이 걸렸다면 이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는 무려 6에서 8주가 걸립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과산증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료 섭취가 줄어드는 구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줄어든 소화관의 표면적 때문에 휘발성 지방산과 교환으로 들어오는 중탄산염의 양이 줄어들어 순간적으로 과산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앞에서 말했듯이 소화관의 표면적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 기간 동안 소는 계속 낮은 수준의 과산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소화관의 표면적의 감소는 사료 섭취량이 줄어든 것과 거의 비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료 섭취량이 많이 또는 오랫동안 일어날수록 회복도 더 느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한번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면 이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속적으로 과산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육 농가가 갑자기 소가 사료를 안 먹더니 속이 망가져서 시간이 지나도 사료도 제대로 못 먹고 살도 안 찌는 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많은 경우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료 섭취량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연쇄적으로 어떤 위험이 존재할까요? 첫 번째, 간 농양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산증의 피해 중에 하나가 반추의 표피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입니다. 반추의 조직은 겹겹으로 쌓여 있고 구조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구조지만 지속적인 과산증의 상태는 이를 약화시키고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손상된 부위를 통해서 혈류를 타고 간에 세균이 이르르면 이것이 농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벽의 손상입니다. 우리는 과산증의 문제를 단순히 반추위의 문제로 한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성의 물질에 더 취약한 것은 오히려 장벽입니다. 장벽은 반추위처럼 구조적으로 단단하지 못하며 오로지 점액과 장내 미생물이 이루는 층으로 스스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 물질이 반추위에서 나와 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장벽 또한 손상을 받습니다. 장벽의 손상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들을 단단히 결합시키고 있는 연결체가 와해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은 느슨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쉽게 감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장에서는 감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출동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소의 몸은 당장 사료 섭취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산 라인을 중단하듯이 들어오는 사료를 줄이라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료 섭취 감소로 발생한 과산증이 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다시 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사료 섭취량은 다시 줄어드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우구의 경우에는 근육과 근내지방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그리고 번식구의 경우에는 조기 배아사, 번식장애 등의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었다가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소들의 사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우사료와 조사료 중에 조사료 위주의 사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먼저 조사료 자체는 잘 알려진 것처럼 타액 분비를 촉진해서 반추위의 pH를 높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반추위의 활동성을 증가시켜서 보다 휘발성 지방산을 통해서 일어나는 중탄산염의 교환 면적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반추위의 모습입니다. 이 중 가스층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휘발성 지방산과 중탄산염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반추의 표면이 사료와 최대한 맞닿아 있는지가 중요한데, 반추의 운동성이 커지면 당연히 교환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음식을 후라이팬에 가만히 두고 요리하는 것과 손목을 돌리면서 프라이팬의 표면을 골고루 활용하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방과 치료의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방은 사료 섭취 감소가 일어나는 일련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질병 예방, 고온 스트레스 예방 등을 이야기하면 너무 원론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기본이며 가장 돈이 안 들면서도 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점은 과산증의 예방과 장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과산증을 막는 기본적인 방법은 중탄산염을 반추위로 교환해주는 휘발성 지방산을 늘리고 정작 주요 원인인 젖산의 생성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 영상에서도 비육과 근내지방을 높이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반추위 환경 개선제가 과산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휘발성 지방산의 생성, 특히 프로피온산의 생성을 늘려주면서
젖산을 생성하는 균을 억제해서 과산증을 잘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젖산에 생성하는 균을 억제하면서 최대한 프로피온산을 늘리고 젖산의 생성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피온산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염증이 있을 경우에 소의 몸은 다량의 글루코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지방산 중에 유일하게 글루코스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프로피온산이기 때문입니다. 과산증의 예방과 더불어 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것에 좋은 것은 식물성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체가 장벽에 붙지 못하는 흡착하는 방식, 장의 내구성을 높이는 성분을 쓰는 방식, 장의 환경에 유해균이 잘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성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벽이 느슨해서 장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식물성 천연 항산화제는 장의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방식이며 이것의 확실한 장점이라면 어떤 형태의 장의 문제라도 결국 염증으로 이어지는데 식물성 항산화제는 원인과 종류에 상관이 없이 효과가 있고 예방과 치료 과정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농가에서 고온 스트레스에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고온 상태에서 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천연 항산화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병, 사료 품질의 저하, 고온 스트레스, 과산증 등으로 사료 섭취가 줄어들면 이것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과산증과 장염증의 위험성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점은 꾸준한 사료 섭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 과산증 예방과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의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강의 및 컨설팅의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 생활이었습니다.